이영만리에서의 삶. 1408년 최종 선발된 5명의 처녀들은 북경에서 황제를 직접 아련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영락제의 후궁이 되었다. 이 중 권씨는 뛰어난 미모와 훌륭한 옥통소 실력으로 영락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현인비에 봉해졌고, 나머지 4명의 처녀도 각각 순비, 소위 등에 봉해졌다. 한편 조선 여인의 맛에 흠뻑 빠진 영락제는 또 다른 조선 요인을 원했고, 당시 명나라 궁녀들은 미모가 형편없었다. 미인을 애써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1410년에 명나라 사신이 정윤우의 딸 정씨를 데리고 북경에 도착했는데, 이때 부친인 정윤우와 공녀로 바쳐질 무술이 4명도 동행했다. 그리고 정씨는 곧 영락제의 총애를 받았다. 때문에 1419년 정윤우가 세상을 떠날 때 부친 정씨의 영전에 황제가 영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그럭저럭 잘 살 것 같았던 조선 후궁들에게 뜻하지 않았던 변고가 닥치게 된다. 바로 옥통소를 잘 불어 명나라 미인들 사이에서 통소바람을 일으켰던 현인비 권씨가 1410년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사망의 원인은 독살이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권씨를 누군가 시샘을 한 것이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사건은 조선 출신 후궁의 소행으로 꾸며지게 되었으니, 여씨는 불에 달군 세젓가락으로 생사를 지지는 모진 고문을 무려 1달 동안이나 받으면서 결국 죽게 된다. 하지만 여씨의 독살설은 무고임이 밝혀졌는데, 이번에는 다른 조선 출신 후궁들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는 모함 때문에 다른 2명도 처형되기에 이른다. 결국 1408년 공료로 가는 후궁 5명 중 4명이나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때 이들의 여종이었던 조선 출신 공녀들도 거의 몰살당하고 만다.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어려의 난이라고 부른다. 다만 공녀 한씨만은 독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알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후 영락제의 여비로 봉해지게 된다. 하지만 한씨 역시 1428년 영락제가 사망하자 함께 순장되고 만다. 순장당했던 조선 출신 후궁들. 황제의 눈에 들어 비빈에 봉해졌을 경우 조선에 사는 그 가족들과 왕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공녀들은 평생 부모를 만날 수가 없었다. 어쩌다가 인편이다 조선의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면 대략 구구절절한 사연과 함께 깎은 머리털이 동봉되어 있었으니, 가족들은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니 당시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평생토록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머리털 뿐이다. 특히 명나라 초기만 하더라도 황제가 죽을 때면 황제의 자식들을 낳지 못한 후궁들을 모두 황제와 함께 순장을 시켰는데, 원래는 몽골의 풍습인데 15세기 중엽 정풍제가 순장을 폐지시킨 것이다. 이때 순장을 하게 된 후궁들은 스스로 목을 매야 했다. 영락제의 여비에 봉해진 한씨의 경우 황제의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목을 매야 했는데, 죽기 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를 제발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 된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온 조선 출신 시종들을 조선 땅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불쌍하니 그건 그렇게 해주마. 그리하여 여비 한씨는 목을 메어 순장을 당하고, 그녀와 명나라로 온 무술이, 집찬녀, 무녀 등 총 53명은 1435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지게 된다. 한편 죽은 여비의 한씨의 친여동생도 곧 선덕제의 후궁으로 명나라에 오게 됐는데, 여기에는 오빠 한화의 야심이 있었다. 그는 여동생 여비 한씨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관직을 갖게 됐고, 그에 따라 조선에서 나름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여동생이 죽자 이번에는 또 다른 여동생을 이용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 때문이지 이런 일화도 있다. 어느 날 여동생이 병이 나자 한학은 약을 주었는데
여동생은 이러면서 울부짖었다고 한다. 동생 한 명 팔아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됐지. 남아있는 여동생마저 팔려고 지금 이렇게 약을 주는 건가요? 하지만 동생 한씨는 선덕제 사후에도 순장되지 않았고 아마도 이미 언니가 순장되었기 때문에 배려를 한 듯함. 이후 3명의 황제를 더 맞이하면서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었을 때 명나라 황제는 매우 슬퍼했다고 한다. 그녀를 공신 부인 한씨라고도 하는데 그녀는 고려시대 기왕후 이후로 나름 성공적인 공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녀의 희생을 통해 공녀의 가족들은 호의호식하다. 사실 조선 초기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딸이나 누이가 공녀로 끌려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지만 일부에서는 딸이나 누이를 통해 출세를 꿈꾸는 자들도 있었다. 비록 의도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딸이나 누이가 공녀가 되면 나라에서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관직과 재물을 주며 위로했다. 그러다 공녀가 황제의 후궁이 되어 황제 권력 내에 있는 경우라면 고려나 조선의 조정에서는 그들의 아버지, 오빠, 친족들은 황친이라고 하여 매우 극진하게 예우해야만 했던 것이다. 고려 기왕후 시절 기철 형제가 그랬고 조선의 공신부일 시절 한학이 그랬다. 재차 말해보지만 조선시대에는 1417년, 1428년 두 차례에 걸쳐 누이 동생 둘을 공녀로 보낸 한학이야말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그렇다고 한학이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어. 도량이 넓고 온순한 성품으로 당내의 선망이 높았던 인물이었지. 한학은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에도 직접 가담하여 이후 의정과 자의정 등 요직을 두루 젖히게 되고 그의 딸들은 왕자들과 혼인하는 등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한학과 한명회 등 청주한 시가문이 조선 전기 최고 명문 가문으로 굳힐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한씨 자매의 희생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한학의 딸 인수대비와 공신부인 한씨는 서로 자주 편지 연락을 하여 각종 문물을 교환하는 등 서로의 권력 유지에 힘을 보태던 사이였다. 조선을 삥 뜯어먹기도 했던 공녀 출신의 후궁들. 한편 공녀 출신의 후궁들은 그녀들을 버린 조국을 여러모로 활용하였다. 기왕후도 그랬지만 조국은 그녀들의 정치적 버팀목자, 만만한 후원자였던 것이다. 먼저 조선 출신 후궁들은 그녀들의 가족들에게 진귀한 재물 등을 나눠줬고 이를 통해서 공녀의 가족은 조선에서 정치 세력을 다져나갈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한학은 그녀의 누이에게서 받은 금, 은, 고급 비단, 말 등을 궁중에 바쳐 자신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화, 에헴. 세종은 한학 등을 북경에 보내 금, 은 등의 공문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곤 했었다. 물론 공녀 출신 후궁들도 바라던 게 있었으니 종종 무리한 공물을 요구해서 조선 조정을 당황시키기도 했는데 이는 후궁 본인들도 중국 내의 입지 강화를 위해 공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신부인 한씨가 그러했는데 성종시기 조정에서는 한씨에게 보낼 물목에 대한 논의가 유독 많이 나온다. 한씨가 구하는 물건을 넉넉히 마련해야 한다던지 중국에서 돌아온 사신에게 물건을 받은 한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묻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썼던 것이다. 하지만 한씨에게 보내는 곡물이 점점 과해지고 요구하는 물품이 점점 많아진다는 불만이 조정 대신들 사이에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황제의 후궁이 된 공녀의 가족들은 조선의 국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을 누렸다. 예컨대 조선의 국법에서 볼 때 명백한 범죄 행위였음에도 그가 만일 후궁이 될 공녀의 가족이었다면 논죄의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 황제와 은밀히 만남을 가지는 공녀의 가족들에게서 조선의 국왕은 제국의 권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공녀로 끌려간 것을 두고 피해의식만 가지고 볼 수도 없지 않을까? 라고 대묻게 되지만 이런 케이스는 황제의 후궁이 되었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공녀들은 혈육과 생이별을 하고 이역만리에서 산송장같이 갇혀 지내고 성노리개로 살다가 한평생을 마감하니 기구하지 않다 할 수 없는 일이다.